안녕하세요 여러분, 냇물아 흘러흘러 이현주입니다. 이번 영상은 서양철학사 2권 제19장 키르케고르 실존과 아이러니, 제20장 다윈 인간 개념을 둘러싼 논쟁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르케고르는 1813년부터 1855년까지 살았고, 이 시기는 프랑스 시민혁명으로 개인의 천부인권에 대한 의식이 사람들의 인식구조에 자리 잡았던 때입니다. 이후 20세기에 펼쳐질 실존주의 철학을 여는 철학자로 키르케고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르케고르가 실존주의 철학의 기반을 닦게 된 개인적 시대적 변화에 대해 저자들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도 그리고 작가로서도 키르케고르는 긴장으로 가득한 사람이었다. 그것은 한편으로 죄와 불안을 중심으로 골똘히 생각하는 내향적인 태도와 다른 한편으로 개인적 자유와 자율성을 향한 갈망으로 특징지어지는 자의식적이고 성숙한 태도 간의 긴장이었다. 이 두 태도는 키르케고르가 성장한 배경과 당시의 시대적 환경에 그 뿌리가 있다. 프로테스탄트적 경건주의가 그 하나이고, 성장하는 부르주아지의 자기주장에 대한 의지와 능력이 다른 하나이다. 앞서 살펴본 철학 내용인 낭만주의와 해겔에 대한 키르케고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사의 흐름에서 볼 때 자율성, 개체의 독특한 경험으로서의 낭만주의와 경건주의, 관념론인 이성적 판단으로서의 해겔의 사상 사이의 긴장으로부터 키르케고르는 실존적 시각이라는 독립적 철학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철학 개념을 세우면서 키르케고르는 새로운 방식으로 철학을 표현했습니다. 현실에서 살아가며 존재하는 인간은 명료한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직접적 의사소통으로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언어 역시 분명한 의미를 갖는 것이 어려움을 형식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합니다. 키르케고르가 가명을 사용하고 문학적 형식을 사용한 것은 인간의 실존에 대한 통찰을 전달함에 있어 직면하는 진정한 난점들과 관련이 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읽고 배울 수 있는 명제적 주장들을 알려주고자 하지 않았다. 그는 인간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가에 대한 실존적 통찰을 전달하고자 노력했다. 이것은 적극적 취득을 내면화하는 행위를 요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편으로 독자는 도발되고 유혹되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 보다 내면화되고 진실하게 보고 존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스스로 몰두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혼자 있게 내버려 두어야 한다. 키르케고르는 이중 성찰적 의사소통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키르케고르의 존재론, 인식론, 윤리론이 다 담긴 표현입니다. 우리가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은 사전적 의미를 전달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 전체를 이해하는 데 바탕이 되는 말하는 사람의 태도와 의향 전체를 전달하는 것을 의사소통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특별한 표현 형식이 요구되는데, 이를 키르케고르는 시적인 표현이 적합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재로서의 인간이 이와 같은 소통이 가능하려면 개인적으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키르케고르는 보고 있습니다. 특별한 노력이란 인간다운 삶의 영위를 위한 것인데, 이것은 평생에 걸친 형성의 과업 일부로 독자가 텍스트와 관련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있게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열정적 몰두와 성찰적 거리두기가 고통스러운 긴장 속에서 동시에 존재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저자들은 아이러니한 열정과 초연한 현존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명료한 표현도 키르케고르에게는 적합하지 않은데, 시시때때로 변하는 실존적 존재는 부정적 언어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이러니한 시적 표현이라는 전제를 염두에 둘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키르케고르는 삶의 방식을 세 단계로 설명합니다. 심미적 단계, 윤리적 단계, 종교적 단계가 그것입니다. 이 세 단계 각각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한 사람이 각각의 세 단계로 이행하는 것에 대해서 저자들은 세 가지로 나눠진 해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교화적 해석입니다. 이 해석은 심미적 단계, 윤리적 단계, 종교적 단계를 별개의 과정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물론 각 존재는 이 단계에서 저 단계로 이행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실존적인 도약인 것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단계는 상이한 기본 태도, 즉 존재 방식을 말하는 것인데요. 삶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심미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종교적인 것 가운데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미적인 단계는 삶을 멀리 떨어져서 즐기면서 바라보는 시각을 취한다는 찡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수동적 관찰자로 사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세상에 소란과 의무를 초연해 있다는 점에서 특권적이지만, 이러한 삶의 형태는 공허하고 체념에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윤리적 단계 인간은 삶에 대해 예라고 말할 것을 선택한 사람들로, 비록 많은 요소가 자신들의 통제 밖에 있지만 그럼에도 직접 책임을 지기로 선택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도덕적 의지를 바탕으로 한 윤리이지만 칸트의 정언명령식 윤리학과는 다르다고
존재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 존재의 내향성으로 자신의 선택을 따름으로써 스스로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종교적 단계는 개인의 실존적 관여만이 아니라 신에 대한 존재와의 실존적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 단계에 속한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으로 살아간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없고 오로지 내적으로만 철저하게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화적 해석은 세 단계 간의 관계의 불연속적 측면을 강조한다. 그것들 간에는 질적 도약이 존재한다. 따라서 실존적 선택이 중요하다. 그리하여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가 여기에서 행하는 것처럼 그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비교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그런 까닭에 시적인 표현 양식이 부각된다. 간접적 의사소통과 개인적 노력을 통해 각자는 직접 이 셋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점을 파악한 사람은 천진무구함의 상태를 벗어난 것이며 실존적 의미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질 것을 직접 선택해야 한다. 다음으로 종합적 해석으로 이 세 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세 단계의 삶의 단계, 즉 심리적 단계에서 윤리적 단계로 그리고 다시 종교적 단계로 이행하는 것을 긍정적 발전이자 성숙화라고 말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것이 바로 종합적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새로운 단계에 도달하면 이전에 환상 속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정체성 형성에 대한 획일적인 견해로 키르케고르의 아이러니한 실존 철학에는 어울리지 않는 해석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된다고 저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아이러니하고 성찰적인 해석입니다. 외형적으로 좋은 시민과 심리적 인간 혹은 윤리적 인간, 종교적 인간 사이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차이는 내부 또는 삶에 대한 각각의 태도에 있다고 키에르케고르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삶의 세 단계를 아이러니하고 성찰적 해석으로 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인간은 삶에 대한 아이러니하면서 성찰적인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일종의 과업에 종사하면서 일어나는 일의 결과에 초연한데 이것은 삶에 대한 허무주의적 태도를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즉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그 가치가 똑같기 때문에 심리적 인간은 삶이 윤리적으로 공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나타날 것이다. 심리적 인간은 삶이 제공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즐기는 사람이기는커녕 삶은 사실 아무런 객관적 의미도 없다는 것을 확신함에도 불구하고 영웅적으로 견디어내는 성찰적 냉소주의자에 더 가깝다. 윤리적 단계로의 도약은 스스로를 목적으로 선택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삶에 대한 태도를 바꾸게 하는 실존적 선택입니다. 자기의식과 자기 자신의 삶을 영위하려는 의지 혹은 열정과 성실한 내향성을 지님으로써 더 적극적인 태도로 삶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윤리적 인간은 심리적 인간의 고뇌하는 실존적 절망을 극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교적 단계로의 도약은 완전한 미지의 것으로의 도약으로 유한한 것이 영원한 것에 정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를 진리 속의 존재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키에르케고르는 오직 착한 행위나 선한 원칙이 아닌 자신의 삶의 자주적 선택으로부터 비롯되어야 실존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진리를 객관적 진리와 주관적 진리로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이때 객관적 진리는 정보에 해당되는 것이고 주관적 진리는 관계에 있어 우리 존재의 강도와 우리 자신의 관계의 강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인식과 윤리적 태도는 주관적 진리와 연관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증명할 수는 없지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인간의 삶은 역설과 모순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주관적 진리로만 삶의 내향성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민주주의를 존재를 실존에서 멀어지게 해서 소외의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쉴 새 없이 일에 바쁜 부르주아만이 아니라 역시 바삐 돌아다니면서 훨씬 더 머리가 텅 빈 아마추어 정치인들이 함께 사회를 지배함으로써 삶에 대한 진정한 실존적 태도를 몰아낼 것이다. 이렇게 민주적 지배 체제의 등장에 대한 키에르케고르의 비판은 소외와 실존적 빈곤화에 대한 그의 일반적 비판의 일부이다. 종의 기원의 저자 다윈의 시대는 1800년대입니다. 이 시기는 영국이 빅토리아 여왕의 시기로 식민지 개척을 통해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하던 시기입니다. 다윈은 식민지 개척을 위해 항해하던 영국의 비그로를 타고 남아메리카 해안을 따라 그 지역의 생물종을 연구한 학자입니다. 이 연구
연구는 그의 세계 이해를 바꾸었고 이 이해를 적은 책 종이기원은 이후 인류의 인식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다윈은 철학사, 세계론, 존재론, 인식론, 윤리론 전반에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를 비롯해서 모든 이들이 생물종은 전통적으로 불변적인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생각으로부터 인간도 다른 종들과 비교해서 불변적이고 특이하다고 생각했죠. 철학은 그동안 이런 전제로부터 존재론과 인식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다윈에 이르러 다르게 주장된 것이죠. 다윈주의는 다르게 주장한다. 유기적 생명체는 발전을 한다. 모든 종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창조되고 형성된다. 따라서 모든 종은 역동적인 발전의 연쇄를 통해 창조되며 그리하여 종들 간에는 가족적 친연관계가 존재한다. 이 시각에서 보자면 비록 종들 간에 중대한 차이점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어떠한 종도 인간마저도 특유한 위상을 갖지 않는다.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본래 하나로부터 시작되어 환경에 적응하면서 변화를 동반한 계승을 통해 현재처럼 다양해진 것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윈의 자연선택 개념이 등장하게 되죠. 다윈은 그의 저서에서 진화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다윈의 이론을 이후의 정치인들이나 대중들이 인종차별의 과학적 근거라면서 잘못 해석해서 사용한 역사적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윈의 환경에 적응해 생존 번식한다는 자연선택설에 따르면 인간도 자연선택을 통해 존재하는 생명체로 의지나 목적에 의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학적 관점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신학적 설명과 아리스토텔레스적 전통에서는 인간은 목표나 목적을 토대로 존재한다고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다윈주의의 주요한 문화적 도전은 바로 인간이 자연선택에 의해 창조된 종들 가운데 하나라는 다윈주의의 인간 개념이었다. 물론 인간은 다른 종들과는 구분되는 우리가 인간적이라고 여기는 모든 형질을 갖고 있다. 그러나 다윈주의는 이 모든 형질이 모든 유기체에 근본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기제에 따른 적응 과정의 결과라고 보는 시각을 제시했다. 그렇다면 우주 내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특유의 위상은 어떻게 되는가? 태양 중심설이 인간의 위치를 우주의 중심에서 주변으로 밀어냈다면 다윈주의는 그와 유사하게 생물계 내에서의 인간의 특유한 위상을 부인하고 인류를 다른 종들과의 가족적 친연관계 속에 들어가도록 만들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윈의 인간 존재에 대한 생명을 바탕으로 인간의 윤리적 태도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저자들은 변화를 동반한 계승이라는 자연선택으로 인간의 존재를 이해할 때 이로부터 윤리론으로 비약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루고 있는 세계는 우리가 목적과 목표 없이 생존과 번식을 위해 자연선택되어서 구성된 것과는 별개로 가치를 공유하고 함께 살아가는 질서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윈주의는 다윈 이전의 생명체 자연학 설명인 창조론과 대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생물학과 신학이라는 학문 분야들 간의 성격을 구분하지 않을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진리를 드러내는 데는 다양한 학문 분야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다윈의 자연선택설이 인간의 윤리론을 정립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상이한 학문 분야들이 동일한 현상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것이 정당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사회학과, 사회인류학, 사회심리학과 역사, 그리고 사회생물학은 모두 정당하게 인간 행동을 연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개념적, 방법론적 가정들과 또한 그것들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해야만 한다. 결과를 기술할 때 우리는 인간은 사실 무엇이다라고 말하기보다 이 특정 연구 프로젝트 내에서 채택한 다음과 같은 가정들을 토대로 우리는 어떠어떠한 설득력 있는 증거를 발견했다라고 말해야 한다. 키에르케고르의 실존주의 철학과 다윈의 자연선택설이 발견된 이후 철학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지를 예측하면서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들은 이후 근현대 철학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냇물아 흘러 흘러 이현주였습니다.